미국은 K2만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뤄낼 것이다. 독일 국방부 비공개 회의실에서 새어나온 이 한 문장에 독일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이제는 드론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라며 한국 전차는 볼 필요도 없다고 무시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중동 실전 보고서가 쌓일수록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감시할 수 있어도 전쟁은 결국 땅을 밟은 쪽이 끝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고서 맨 아래 가장 불편한 이름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2. 한국이 여기 왜 있지? 그날 이후 레오파드를 가볍게 밟은 한국 K2가 독일을 매료시킨 이야기. 그 긴장감 넘치는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헤르만, 67세입니다. 20년 넘게 나토 전차 도입 평가위원으로 일해왔어요.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화면 속 드론이 전차 상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반복됐죠. 60톤짜리 철덩이가 순식간에 관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말했어요. 이제 하늘이 지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수억 달러짜리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시대였으니까요. 전장은 투명해졌고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다음 주 평가 일정표가 놓여 있었죠. 레오파드, 르클레르, 챌린저. 익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낯선 이름 하나. K2, 흑표, 대한민국.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의 전차라니. 유럽 평원을 달리는 거인들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20년 경력에 제 눈엔 이미 답이 보였거든요. 전차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K2 자료를 검색했어요. 사진 몇 장이 떴습니다. 검은색 도색의 날렵한 포탑. 생각보다 세련됐지만 그뿐이었죠. 재원표를 보니 56톤. 레오파드보다 12톤이나 가벼웠습니다. 가볍고 빠른 전차. 중얼거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전차는 맞고 버티는 겁니다. 적의 포탄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전선을 지키는 것. 그게 제가 20년간 배운 철학이었어요. 가볍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K2 사진을 띄웠습니다. 검은 차체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왜 한국이 여기 있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토 평가 테이블은 전통적으로 서유럽과 북미의 무대였거든요. 집에 도착해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창가에 섰어요. 문득 20년 전 첫 평가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미넨 외곽 시험장에서 레오파드가 언덕을 넘어 돌진하던 모습. 땅이 울렸고 포성이 공기를 갈랐고 저는 그 압도적인 힘에 숨이 막혔죠. 이게 전차구나. 그때부터 전차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메우고 미사일이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시대였죠. 전차의 시대는 끝났어. 와인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자꾸 K2가 신경 쓰였을까요? 재원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56톤, 자동장전, 출력 대중량비 27마력.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볍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비율이 맞아떨어졌죠.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요. 전차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드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한국 방위산업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 미사일. 생각보다 목록이 길었어요. 그냥 운이겠지.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격이 싸서 팔리는 거겠죠?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폴란드 시험장에서 K2가 시연을 한다고 했죠.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레오파드가 이길 거라고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K2의 검은 차체가 자꾸만 떠올랐죠. 날렵한 포탑, 낮은 자세,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레오파드처럼 육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죠. 말도 안 돼. 이불을 덮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차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철과 엔진과 화약일 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20년 경력의 평가위원이 품어선 안 될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작은 씨앗처럼 제 안에 심어졌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폴란드 벌판에서 제가 목격할 것이 제 20년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폴란드행 비행기에서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분석 보고서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동료가 건넨 자료였죠. 전차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겁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드론 시대의 지상전 재평가.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시는 하늘이 하지만 점령은 여전히 땅이 한다. 보고서를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파괴된 장갑 차량, 무너진 참호, 그리고 살아남은 전차들. 포탄 자국이 가득한 철갑 위로 승무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드론은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땅을 차지할 순 없다. 보고서의 한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많이 격추시켜도 결국 전쟁은 보병이 그 땅을 밟아야 끝났죠. 그리고 보병은 혼자 갈 수 없었어요. 철갑이 필요했습니다. 중동 전장 자료도 있었어요. 시가전 분석이었죠. 전차 없는 지상군은 붕괴한다. 다른 페이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그 문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이 흐렸어요. 군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죠. 폴란드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헤르만 씨, 환영합니다. 시험장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어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요즘 우리 군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차를 늘려야 할지, 드론에 투자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둘 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차 쪽이 더 시급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관측 벙커로 갔습니다. 독일 평가단 슈미트가 손을 흔들었어요. 드디어 왔군. K2 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오늘이 처음입니다. 벙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왼쪽엔 레오파드가, 오른쪽엔 K2가 서 있었어요. K2는 레오파드보다 확실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낮았고, 각이 예리했고, 마치 웅크린 고양이 같았죠. 시작합니다. 폴란드군 조정관이 말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기동성이었습니다. 600m 구간 최고 속도 주행. 레오파드가 먼저 출발했어요. 땅이 진동했죠. 53초. 조정관이 시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K2 차례였어요. K2가 달렸습니다. 아니, 날았어요. 언덕을 넘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레오파드는 힘으로 밀고 올라갔지만 K2는 튕겨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43초. 벙커 안이 술렁였어요. 10초 차이였습니다. 능동형 현가장치. 옆 사람이 말했어요. 지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형을 이기는 거야. 다음은 언덕 등판이었어요. 30도 경사. 레오파드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K2가 출발했어요. 가속이 빨랐죠. 현가장치가 작동하며 차체가 기울었지만 포탑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K2는 멈추지 않고 반대편으로 내려가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출력 대중량비가 27마력이라더군. 누군가 말했어요. 레오파드는 24야. 결국 숫자였습니다. 56톤에 1500마력. 비율이 만들어낸 차이였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은 계속됐어요. 모든 테스트에서 K2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느리지 않았고, 약하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벙커를 나설 때 슈미트가 다가왔습니다. 마르쿠스, 솔직히 말해봐. 저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들판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저건 우리가 아는 전차가 아니야.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머릿속엔 K2의 움직임이 계속 재생됐어요. 날렵하게 언덕을 넘고 빠르게 방향을 틀고 지형을 장난감처럼 다루던 모습. 이론보다 생존이 전술을 증명한다. 비행기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이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선택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전차가 다시 전장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요. 드론이 하늘을 지배해도 결국 땅은 철갑이 지킨다는 거요. 제 20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토 주요 전차 전력 비교 분석.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 손이 멈췄어요. 전차 성능 순위표가 나왔습니다. 1위는 미국 에이브람스, 2위는 독일 레오파드. 예상대로였죠. 그런데 3위를 보는 순간 펜을 떨어뜨렸어요. 대한민국 K2 흑표 종합 점수 93점. 레오파드와 단 2점 차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중얼거리며 다시 확인했어요. 항목별 점수를 하나하나 읽었죠. 화력 95점. 레오파드보다 높았습니다. 기동성 97점. 에이브람스를 앞섰어요. 방어력은 88점으로 약간 낮았지만 전자전 능력이 96점으로 보완했죠. 세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K2의 자동장전 장치는 분당 15발 발사를 가능하게 했어요. 레오파드의 수동장전은 분당 10발이 한계였죠. 5발 차이. 1대1 교전에서 K2가 먼저 2발을 더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출력 대중량비 표도 있었어요. K2는 27마력, 에이브람스 24, 레오파드 24. 한국 전차가 모든 서방 주력 전차를 앞섰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흐렸어요. 한국이 왜 여기 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사 섹션을 봤어요. 각국 전차 개발 연표였죠. 미국은 60년대부터, 독일은 5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 80년대 K1 시작, 40년. 다른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따라잡은 거지?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독자 개발의 균형. 독일에서 엔진을 배우고 미국에서 사격 통제를 배웠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배운 걸 개선했습니다. 자동장전은 러시아 방식을 연구해 재설계했고, 능동형 현가장치는 독자 개발했고, KAPS 방호체계는 세계 최초였죠. 수출 실적 표가 나왔어요. 폴란드 1000대, 루마니아 54대, 1000대?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슈미트였어요. 마르쿠스, 보고서 받았어? 목소리가 무거웠죠.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슈미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팀도 같은 결론이야. K2는 이제 동급이야.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K2 보고서 읽었어? 프랑스 평가단 피에르가 물었어요. 다들 놀랐더군. 놀란 정도가 아니야. 영국 평가단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챌린저가 6위라니. 인정하기 싫어하더군. 오후에 회의가 있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작년 대비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의 K2입니다. 종합평가 3위. 나토 회원국이 선택한 차세대 주력 전차예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슈미트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교만했던 것 같아.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어. 슈미트가 계속했어요. 역사가 짧으니까 겸손했고, 겸손하니까 배웠고, 배웠으니까 빨랐지.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동안 걔들은 미래를 만들었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K2 추가 평가 계획 수립. 다음 달 한국 창원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간다. 중얼거렸어요.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한반도가 떴어요. 좁고 긴 땅. 북쪽엔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죠. 38선. 70년 넘게 유지된 분단선. 저 땅에서 K2가 태어났구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 그들에게 전차는 숫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생존이었죠.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K2 3위. 숫자였지만 그 뒤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기억, 생존의 의지, 기술의 진화. 한국이 걸어온 길이 그 숫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인정한다.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차 강국이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렸어요. 20년 확신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다음 달 15일 인천공항 도착. 그곳에서 뭘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됐어요. K2를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싶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창원까지 함께 가시죠.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해가 떠올랐어요. 서울 외곽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숲, 산, 강. 생각보다 산이 많았어요. 한국은 산이 많군요. 김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차가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저 산들 사이로 전차가 움직여야 하거든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멀리 산맥이 보였어요. 저기가 태백산맥입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산줄기죠. 전차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저 지형이에요. 레오파드는 평원을 위해 만들어졌죠. 제가 말했습니다. 독일, 북부 평야, 폴란드 벌판, 탁 트인 곳에서 싸우도록요. 김지연 씨가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좁은 계곡, 급경사, 약한 지반. 무거우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전 10시쯤 창원에 도착했어요. 현대로템 공장이 보였습니다. 기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철호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K2를 보러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스크린에 K2 단면도가 떴습니다. 레오파드와 비교해 볼까요? 화면이 둘로 갈라졌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레오파드는 68톤입니다. 복합 장갑이 두껍죠. 적 포탄을 막는 게 우선이에요. 박철호 씨가 설명했죠. 반면 K2는 56톤. 장갑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대신 다른 걸 채웠어요. 능동형 현가장치, 자동장전장치, KAPS 방호체계. 무게를 줄인 만큼 기술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장갑을 쌓지 않았어요. 판단 속도를 쌓았죠. 조립 라인으로 나왔어요. 실제 K2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장갑을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복합 소재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방어력은 충분해요. 물론 레오파드보단 얇습니다. 하지만 우린 맞을 생각이 없거든요. 맞을 생각이 없다. 박철호 씨가 웃었어요. 우리 철학은 간단해요. 보이지 마라. 보여도 맞지 마라. 맞아도 죽지 마라.
K2는 먼저 숨고, 먼저 쏘고. 그래도 맞으면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엔진실을 봤어요. 출력은 1500마력, 56톤에 1500마력, 출력 대중량비가 27마력이에요. 레오파드는 24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3마력 차이가 뭐 대수냐 싶지만 전장에선 생사가 갈립니다. 현가장치를 봤어요. 능동형 현가장치입니다. 지형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차체를 조절해요. 달리면서 쏴도 명중률이 90% 이상입니다. 레오파드는 멈춰 서서 쏴야 명중률이 높아요. 우린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점심 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K2를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박철호 씨가 물었어요. 균형입니다. 화력, 방어력, 기동성. 세 가지를 다 최고로 만들 순 없어요. 레오파드는 기동성을 조금 포기하고 방어력을 택했어요. 우린 방어력을 조금 포기하고 기동성을 택했습니다. 사고의 철학이 다른 거군요. 박철호 씨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은 평원에서 정면 대결을 상정했어요. 우리는 산악에서 기습과 회피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표범 같은 전차를 만들었어요. 오후엔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직접 타보시겠어요? 박철호 씨가 물었죠. 타겠습니다. 전차에 올랐어요.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엔진이 울렸고 전차가 움직였어요. 진동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언덕을 올랐어요. 가속이 빨랐습니다. 정상에서 차체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이게 헐다운 자세입니다. 언덕 뒤에 숨어서 포만 내밀고 쏠 수 있어요. 적은 우리 차체를 못 봅니다. 전차에서 내렸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레오파드와 완전히 다르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게의 철학이 다르고 사고의 철학이 다릅니다. 독일은 장갑을 쌓았고 한국은 판단 속도를 쌓았어요. 한국은 독일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죠. 박철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실사격 참관 일정이었어요. 30분쯤 달리니 군 사격장이 나왔습니다. 사격장은 넓었어요. 2km가 넘는 평지였죠. 관측소로 갔습니다.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군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2km 거리에 표적이 있습니다. 정지 표적 3개, 이동 표적 2개, K2는 전속력으로 전진하며 모든 표적을 격파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쌍안경을 들었어요. K2 2대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시작. 신호가 떨어졌어요. K2가 움직였습니다. 가속이 빨랐어요. 6초 만에 최고 속도에 도달했죠. 첫 번째 표적까지 500m. 포탑이 움직이며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했어요. 사격. 포성이 울렸습니다. 표적이 터졌어요. 14초. K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표적. 700m 거리. 이동 표적이었죠. 포탑이 재빨리 회전했어요. 사격. 명중. 28초. 어떻게 달리면서 저렇게 정확히 쏘죠? 박철호 씨가 대답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가 모든 걸 계산합니다. 차체 속도, 표적 이동 속도, 바람, 온도. 10분의 1초 만에 계산해서 포를 조준하죠. 5개 표적 모두 명중. 1분 23초. 관측소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어요. K2의 자동장전 장치는 6초에 한 발을 장전합니다. 레오파드의 수동장전은 10초가 걸리죠. 4초 차이. 전장에선 20초가 생과 사를 가르죠. 점심 무렵 다른 테스트가 있었어요. 열화상 탐지 능력이었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갔어요. 이건 5km 거리입니다. 적 전차가 숨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K2 열화상 화면을 봤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어요. 3초 만에 적 전차가 포착됐어요. 레오파드는 7초가 걸렸습니다. 4초 차이입니다.
K2의 열화상 탐지기는 프랑스제 최신형이에요. 해상도가 레오파드보다 30% 높죠. 먼저 보는 게 먼저 쏘는 겁니다. 박철호 씨가 말했어요. K2는 적보다 4초 먼저 발견하고 6초 만에 장전하고 달리면서 쏩니다. 적이 우릴 발견했을 땐 이미 늦어요. 오후엔 KAPS 방호체계 시연이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반응 시간은 0.2초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시작. 모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 순간 K2 포탑 옆에서 작은 발사체가 튀어나왔어요. 공중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격추됐어요. 이게 하드킬 방호체계입니다. 맞기 전에 격추시키는 거죠. 레오파드는 소프트킬만 있어요. 연막을 쏴서 유도를 방해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직접 파괴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박철호 씨가 물었습니다. K2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놀랐습니다. K2는 정면 대결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전장을 훔쳐보듯 싸우는 전차죠.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맞지 않는 것. 이게 K2의 전술이에요. 박철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우리 땅은 좁아요. 숨을 곳이 많죠. 평원에서 떳떳하게 싸울 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만든 기술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미래 전장을 설명하더군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철학이었죠.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에서 매일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만든 무기. 그게 K2였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방어 체계 심화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회의실에 방어 체계 담당 이수진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생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수진 박사가 말했어요. 맞고 사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서방 전차들은 주로 전자를 택했고 K2는 양쪽 모두를 추구합니다. 스크린에 레오파드 단면도가 떴어요. 레오파드의 정면 장갑은 800mm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대전차 포탄을 막을 수 있어요. 피격 후 생존성이 핵심입니다. K2 단면도가 나왔어요. K2의 정면 장갑은 600mm 수준입니다. 레오파드보단 얇아요. 하지만 우린 다른 방식으로 보완했습니다. 장갑 표면에 작은 박스들이 붙어 있었죠. 이게 KSAP입니다. 한국형 반응장갑이에요. 대전차 포탄이 날아오면 폭발해서 포탄의 관통력을 약화시키죠. 이걸 장착하면 실질 방어력이 800mm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응장갑은 한 번만 쓸 수 있잖아요. 이수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린 맞지 않는데 더 집중합니다. KAPS가 그겁니다. KAPS 시스템 구성도가 떴어요. KAPS는 세 단계로 작동합니다. 레이더로 날아오는 위협을 탐지하고 컴퓨터가 궤적을 계산하고 요격 발사체를 쏴서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전 과정이 0.2초 만에 이루어져요. 장갑 샘플을 받습니다. 무거웠어요. 겉은 강철이에요. 그 안에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복합섬 유층, 내층 구조입니다. 레오파드보다 얇은데 어떻게 같은 방어력을 낼 수 있죠? 소재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라믹은 최신 나노 복합 소재예요. 무게 대비 방어력이 기존 세라믹보다 40% 높아요. 피격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어요. 이건 RPG-29입니다. 관통력이 700mm예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미사일이 K2에 부딪히는 순간 KSAP 폭발했죠. 반응장갑이 미사일의 성형작약을 무력화시켰어요. 관통력이 300mm로 떨어졌죠. 레오파드는 맞고 버티는 전차예요. 박철호 씨가 말했어요. 68톤 중 20톤이 장갑입니다. 반면 K2는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KAPS로 격추하고 기동으로 회피하고 그래도 맞으면 장갑으로 버티는 거죠. 순서가 다릅니다.
점심 후 비교 데이터를 봤어요. 무거운 전차일수록 생존율이 높지만 전술적 성공률은 낮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설명했죠. 그래프가 나왔어요. 50톤대 전차들의 임무 성공률이 가장 높아요. 60톤 이상은 오히려 떨어지죠. 시험 영상을 봤습니다. K2와 레오파드의 기동 회피 테스트였어요. 레오파드 영상이 먼저 나왔어요. 미사일 경고가 울렸습니다. 레오파드가 연막을 쏘고 후진했지만 느렸죠. 미사일은 명중했습니다. 장갑이 버텼어요. K2 영상이었습니다. 미사일 경고. K2가 급가속하며 옆으로 움직였어요. 동시에 KAPS가 작동했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격추됐고 K2는 100m를 이동해 언덕 뒤로 숨었어요. 10초도 안 걸렸죠. 레오파드는 제자리에서 버텼고 K2는 움직이며 격추했어요. 결과는 둘 다 생존이지만 전술적 위치는 달라졌죠. 해질 무렵 옥상으로 나갔어요. K2들이 조립 라인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철호 씨가 물었어요. K2와 레오파드, 실전에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평원에서 정면 대결이면 레오파드가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산악이나 시가지라면 K2가 유리하겠죠. 결국 지형과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박철호 씨가 웃었어요. 절대 강자는 없어요. 상황에 맞는 무기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K2는 한반도를 벗어났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한국식 방어 개념이 21세기 전차 생존 논리로 확산되고 있죠. 석양이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맞지 않는 전차. 새로운 기준이 생겼군요. 박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든 게 한국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공항 가기 전 한 곳을 더 들르기로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었어요. 박철호 씨가 제안했죠. K2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를 봐야 합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어요. 6.25 전쟁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란민 행렬, 어린 병사들. 1950년입니다. 박철호 씨가 말했어요. 북한이 남침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우리 군은 변번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중공군 개입 자료가 있었어요. 100만 대군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시 후퇴했어요. 전쟁은 3년을 끌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휴전 상태죠. 70년 넘게요. 전차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M사 셔먼이 있었어요. 전쟁 때 썼던 미국 전차입니다. 성능이 좋진 않았죠. 우리 땅엔 맞지도 않았고요. 무거워서 다리를 못 건넜어요. K1 전차가 나왔습니다. 80년대에 만든 우리 첫 전차예요. 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한국 지형에 맞게 개량했죠. 51톤. 우리 땅의 다리와 도로를 고려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됐군요. 한국식 전차의 철학이. 박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외국 전차를 그대로 쓸 수 없었어요. 지형이 달랐고 전장이 달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K2가 있었어요. 실물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2014년입니다. 30년 연구 끝에 나왔죠. 완전히 독자 설계했어요. 이 전차는 수출용이 아닙니다. 박철호 씨가 말했어요. 생존을 강요받아 만들어진 무기죠. 70년 넘게 전쟁 상태인 나라. 그 현실이 K2를 만들었어요.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전쟁을 느낄 수 없는 도시군요. 겉으론 그래 보이죠. 하지만 지하엔 대피소가 있어요. 전쟁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유럽과 다르군요. 우린 전쟁을 잊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네요. 평화가 당연하지 않은 곳.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K2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 역설적이지만 강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이 안 나요. 각 전차는 자국의 전쟁 경험을 반영하는군요. 레오파드는 냉전의 산물이고
에이브람스는 걸프전의 교훈이고 K2는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박철호 씨가 문장을 완성했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전차죠. 우리 안보 현실이 기술 경쟁력으로 바뀐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이 땅에서 K2가 태어났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생존의 의지가 만들어낸 철의 표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켰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K2 흑표 생존이 만든 진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전차는 성능이 아니라 역사다. K2는 한국의 70년 전쟁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K2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검. 역사가 만든 진화. 브뤼셀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책상은 서류 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K2 평가, 보고서를 완성하느라 밤을 새웠죠.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어요. 회의 날이 왔습니다. 나토 전차평가위원회 정기 회의였죠. 각국 대표 20여 명이 모였어요. 헤르만 씨, 발표 부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전차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독일과 미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K2 흑표는 우리가 아는 전차가 아닙니다.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레오파드는 68톤, K2는 56톤. 하지만 성능은 동등하거나 특정 영역에선 우위입니다. 숫자들을 보여줬어요. 출력 대중량비, 사격 속도, 기동성, 무게를 줄이고 기술을 채웠습니다. 장갑 대신 판단 속도를, 맞고 버티기 대신 맞지 않기를 택했죠. 실사격 영상을 틀었어요. 1분 23초, 5개 표적 전부 명중. 레오파드라면 2분은 걸렸을 겁니다. KAPS 방호 체계입니다. 미사일 요격 장면을 보여줬어요. 0.2초 반응, 90% 이상 성공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슈미트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했어요. 루마니아, 터키도 도입했죠. 왜일까요? 지도를 띄웠습니다. 모두 러시아 인접국이었어요. 이 나라들은 실전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K2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생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비용 분석을 보여줬어요. K2는 레오파드 대비 70%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죠. 수출 통계를 띄웠어요. 지난 5년간 K2 파생형 수출이 급증했어요. 각국이 자국 전장에 맞게 K2를 개량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K2는 더 이상 신흥 제품이 아닙니다. 나토 기준에 검증된 주력 전차예요. 21세기 전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각국이 K2를 벤치마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능동형 현가장치를, 미국은 KAPS 유사 체계를 연구 중입니다. 한국은 우릴 따라온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걸었죠. 그리고 그 길이 맞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레오파드는 강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강할 겁니다. 하지만 K2는 진화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무기는 완성된 무기가 아닙니다. 아직 진화를 멈추지 않은 무기죠. K2가 바로 그런 전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이 1시간 이어졌어요. 회의 후 슈미트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놀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K2를 높이 평가할 줄은. 나도 몰랐어.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일주일 후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독일 언론이 보도했어요. 한국 전차, 레오파드 아성 위협. 한국 언론도 반응했죠. 나토 평가위원, K2를 차세대 기준으로 평가. 박철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공정한 평가 감사합니다.
기회되면 다시 한국에 오세요. 더 발전된 K2를 보여드릴게요. 한 달 후 폴란드에서 K2 인도식이 있었습니다. 초대를 받아 바르샤바로 날아갔어요. K2 10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죠. 행사 후 박철호 씨와 만났어요. 이 광경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K2가 유럽을 지키게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한반도를 지키려고 만든 전차가 유럽을 지키고 있다니. 저녁 만찬이 끝나고 발코니로 나왔어요. 박철호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까? 당연하죠. K2A1이 개발 중이에요. 레이저 방어 시스템, AI 사격 통제. 3년 후 나와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레오파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묻는다면 나는 이제 한국을 봅니다. 박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가장 큰 인정입니다. K2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무인화입니다. 승무원 없는 전차. 10년 후 목표예요. 기대되는군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진화를 지켜보고 싶거든요. 브뤼셀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시각이 넓어졌죠. 기술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있는 곳으로 흘러갔어요. 책상 위엔 K2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박철호 씨가 선물로 보낸 거였죠. 가끔 그걸 보며 생각해요. 전차는 성능이 아니라 역사라고, K2는 한국의 70년 생존사가 만든 진화라고. 여러분은 언제 기술의 민주화를 느끼셨나요? 특정 나라만 잘한다는 편견이 깨진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